네, 북한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성주가 사드 유치 지역으로 정해지자 천인 공노할 만행이라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한 주간 북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 기자, 사드 배치 때문에 국내도 시끄럽지만 북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퍼부었는데, 자, 먼저 그 대담에 앞서서 북한 조평통이 내놓은 성명부터 좀 들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남조선에서 강행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귀중한 우리의 강토를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외세의 손에 결의의 운명이 난도질 당하도록 내맡기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사드 배치 강행에 대응하여 주변 나라들의 실질적인 자, 천인 공노할 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또 특등 매국 범죄다 이런 말까지 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전에 어떤 그 비난 수위를 비교해 보자면 상당히 좀 수위가 높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가 13일 날 사드 배치 위치를 경북 성주로 발표를 했는데 예. 하루 만에 이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매우 지금 거칠게 반응한 걸 방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반응은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 이제 전부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또 구체적인 다른 반응을 내놓을지는 현재로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사드 배치가 결국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의 강토가 결국은 그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외세들의 손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국은 난도질을 당하는 그러한 그 천인 공노할 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북한 그 조평통 대변인의 성명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 남북 간의 문제보다는 이 사드 배치는 결국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엿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강토가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이제 만들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대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드 배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를 이제 지칭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드 배치가 이런 그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간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이러한 대국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대결 구도의 무대가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변인 성명을 마저 읽어보면은 이 동북아에서 이제 대국 간에 여러 가지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이미 순간에 만약에 이제 미래의 시점에서 이 배치가 된 사드를 겨냥해서 국적 불명의 핵 타격 수단이 날아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적 불명이라고 이제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핵 타격 수단 그러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미사일 공격이 사드 기지를 향해서 결국은 감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현재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협하는 수준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북한 자체적으로 봐도 이 조평통의 이러한 위협 수준이 높은데요.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에 굉장히 사드에 관련해서는 성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 당일날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가 결국 이제 극동 지역에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기지, 그 사드 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강도 높게 현재 반발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러시아의 반발에 더해서 성주 주민들의 반발까지도 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남 갈등을 좀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드를 저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주변국, 특히 이제 북한이 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이용하는 측면도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성주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그 우리 남한 내의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이 진보 간의 어떤 이념적 그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그런 그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남한 내의 어떤 갈등을 남남 갈등을 조장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떤 대남 그 선전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조평통에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주로 이제 국제적인 그런 문제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됐지만 아마 앞으로도 이번 주말을 계기로 또는 이제 다음 주 이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북한은 그 남남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의견을 주장을 담은 그러한 성명들을 발표하고 그러한 또 성명들을 이용해서 선전전을 더욱 강화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북한이 이게 그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면 이제 물리적 대응을 본인들이 취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떤 도발 그런 것들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특이 동향이 포착된 게 혹시 있는지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방부대를 비롯해서 이제 북한 측의 동향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예, 예. 북한이 물론 이제 지난 그 11일이었죠. 그러니까 인민군 우리의 이제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그 총참모부 산하에 있는 포병국의 이제 중대 경고를 통해서 만약에 사드 체계가 남조선의 이제 틀어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러니까 결국 이제 13일 이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이제 철저히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사드 배치가 현재 결정이 되고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작업들이 현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여기에 물리적인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그래도 이제 설득력을 얻는 것은 그래도 이제 사드 배치가 예정된 성주까지 이 비무장지대에서 거리가 280km입니다. 사정거리가 280km면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든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안정성이 있는 게 이제 스커드 미사일인데요. 네. 스커드 미사일 또는 각도를 높였을 경우에는 사거리는 짧아지지만 이 발사 각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 미사일 또는 심지어는 이제 무수단 미사일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동원해서 사거리가 정확히 DMZ에서 경상북도 성주까지인 280km를 이제 의미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강원도 원산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280km를 여러 각도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진행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런 물리적인 그런 위협을 가한다고 이제는 결정을 했다면은 강원도 원산 일대 또는 동해안 일대에서 동북방을 향해서 일단 280km의 거리에 사거리를 지닌 그러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재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현재 일단 그 올 들어서는 이제 2번 이렇게 실험을 한 SLBM이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요. SLBM이 현재 국제사회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SLBM이 아직까지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통해서도 성공을 하지가 않았는데 결국은 SLBM을 또다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이러한 그 사드 체계가 결국은 무력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사드는 각도와 여러 가지 감시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잠수함을 이용해서 후방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이 사드가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SLBM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반도 정말 안보 정세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뭐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채널 단절도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자, 향후 동북아 정세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북한의 이제 그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 전례에도 볼 수 없었던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통해서 굉장히 공조 체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가동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 북한의 핵 도발과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서 강력한 대북 결의 22705의 실행에 있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사드 배치가 이제는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식화되면서 균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줄타기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어떤 한 일개 축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그리고 일본 간에 이런 또 새로운 진영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가 빠르면 내년도 말 또는 이제 정부에서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사드 배치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또는 완료된 이후에도 역시 이 사드를 둘러싸고 이 동북아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갈등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는 지금 하와이에서 호놀룰루에서 외교 차관 협의회를 열고 현재 우리로서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그리고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일본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모여가지고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런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까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만나서 이러한 그 사드가 가져올 수 있는 국제적인 역학 구도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가장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나온지 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우리 정부와 일본, 미국 등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크나큰 외교적인 시험 무대가 될 걸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딴 얘기를 좀 해보죠. 북한이 국정원 지시로 고아를 납치하려 했다는 탈북자를 체포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 그 평양 시내에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53살 고현철이라는 그 탈북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북한에서는 올 들어서 이런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고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의주에서 살았던 이제 북한 주민이었는데요. 예. 신의주가 이제 그 북중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가까운 그 단둥을 거래를 하면서 밀수에 좀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니까 결국 이제 탈출을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남한으로 이제 입국을 해서 결국은 남한의 주민이 됐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정착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 이제 고현철 씨의 어떤 설명인데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남한 내에 일자리, 직장을 잡지를 못해서 결국은 탈북자 단체들 활동에 이제 기웃거렸고요. 결국은 이 탈북자 단체들과 함께 다시 본인이 떠나온 그 고향이 가까운 곳에 있는 북중 접경 지역, 이 동북 삼성 지역에 가서 활동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밀수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했던 그런 중국 측 인맥들을 동원을 해서 북한 내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결국 이제 빼오는 이러한 작업들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뭐 교과서나 여러 가지 또 민감한 물건들을 이런 그 빼오는 작업을 하다 결국은 그 8살, 9살 어린 그 고아들을 또 데리고 나오라는 그러한 또 지시를 받았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해외 식당에서 근무했던 12명의 여자 종업원들이 납치가 됐다고 이제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그 고현철 씨의 기자회견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그 여종업원들을 납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고현철이라는 이런 그 인물을 동원을 해서 북한 내 고아들을 또 납치하려고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게 하는 그런 제스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 해외에 있는 식당 종업원 그리고 북한 내에 살고 있는 그 어린 고아들을 납치를 해서 남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부각을 시켜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사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어제 외신 기자회견을 한 걸로 현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국정원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좀 보이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한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에는 현재 그 해외 식당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 그렇죠. 그 집단 탈출 이후 그리고 또 그 이어서 고위층들이 많이 탈북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이제 북한에게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것은 미국 국무부와 이제 재무부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결국은 북한 내에서 자행됐던 인권 유린에 대한 혐의를 들어서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국무위원회 역시도 현재 그런 제재 대상 조직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국제적으로는 한 나라의 자신들이 내세우는 최고 존엄 자체가
어떤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위기는 이런 돌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상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이런 그 기자회견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북한 내 인권이 자행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남한의 정보기관들이 그렇군요. 이러한 공작 활동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종업원들을 데려가고 고아들을 데려가는 이러한 자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본인들을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어떤 그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또 볼 수는 전략적 행동의 있겠습니다. 하나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체포된 고현철 씨 외에도 네. 뭐 김정욱 씨, 김국직, 최충길 씨까지 지금 업류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이들을 북한의 또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이제 북한에는 이제 3명의 우리 한국 국민들이 현재 억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그 억류의 부당성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 측에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석방 활동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들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떤 요구나 또는 부당한 어떤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을 해서 억류됐던 인질들을 석방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례는 많았지만 우리 정부가 또는 과거에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북한을 방문해서 이처럼 풀어오는 인질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김국지 씨 등을 비롯해서 북한에 3명의 우리 국민들이 억류가 된 상태이지만 이런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데려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추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현재 북한이 최근 들어서 전시법에 따라서 북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그 인질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석방 관련의 일들은 북한에서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시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시보다는 굉장히 전시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상 상황이 현재 북한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 3명을 우리가 억류 상태를 풀고 남한으로 데려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입니다. 그렇군요. 안전 여부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좀 요원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끝으로 이게 독일 정부가 북한의 어떤 신임 대선 애정자에 대해서 임명 동의를 거부했다고 하던데요.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4월 말에 독일에서 이제 대사로 근무했던 리시용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평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후임자가 이제 베를린에 부임을 해서 독일 정부로부터 이제 아그레망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네. 결국 이 아그레망을 받지를 못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예.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그 이후에도 역시 북한의 변하지 않는 도발적 태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이러한 그 독일 정부는 매우 강경한 이런 그 어떤 카드를 꺼낸 걸로 현재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북한 간에는 외교 관계가 수립이 돼서 현재 외교관들이 파견이 됐지만 그렇죠.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가 결국은 상대 국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승인 절차가 거부가 된 상태에서는 업무를 벌 수 없어서 복귀를 했고요. 전임자가 다시 평양에서 리시용 대사가 베를린에 긴급히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임기가 다 됐는데도 가능한 거예요? 그 인물은? 네, 외교적으로는 지금 네. 현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은 그 기존의 리시용 대사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새로운 인물이 어떤 이유 때문에 거부가 됐는지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태이고 바로 이제 추방 형태로 본국으로 이제 복귀가 됐기 때문에 리시용 과거 대사가 다시 복귀를 해서 업무를 보는 이런 기현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재 북한 외교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